만약 15세기 조선에 고도의 정치적 암호문이자 엘리트들을 위한 심리 테스트, 그리고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가상현실 기기가 단 한 장의 그림 안에 모두 담겨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하하,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지금 눈앞에 오래된 두루마리 그림 하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르륵 펼쳐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깎아지른 듯 험준하고 막 귀괴한 기암괴석들이 시야를 통 막아섭니다. 도저히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깊은 계곡, 또 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흐르는 좁은 물길, 그리고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짙은 안개. 네, 아주 압도적인 풍경이죠. 그런데 그 안개를 따라서 시선을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그 좁은 동굴을 통과하는 순간 거짓말처럼 시야가 탁 트입니다. 그러면서 붉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평화롭고 광활한 마을이 나타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1447년 화가 안견이 그린 위대한 시각 자료인 목류도원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그림과 함께 심층적으로 탐구할 텍스트 자료는요. 바로 이 단 한 장의 그림을 보고 당대 최고 엘리트 지식인 21명이 각자의 해석을 덧붙인 찬시, 그러니까 시와 글들의 모음입니다. 사실 보통 그림 하나를 딱 두고 당대에 내로라 하는 문인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글을 남기는 경우는 전 세계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단순히 옛날 산수화를 감상하면서 야, 그림 참 잘 그렸네 하고 넘어가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훨씬 더 깊은 층위가 있으니까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막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속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정신적 평정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마 다들 자기만의 방식이 있겠지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각자료와 텍스트를 해체하면서 그 15세기 조선의 천재들이 그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대체 어떻게 자신들만의 완벽한 정신적 피난처를 구축하고 설계했는지 여러분의 일상적인 관점으로 번역해 볼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그 피난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그림이 현실 세계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부터 짚어봐야 하거든요. 기원이요? 아, 그 안평대군의 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목류도원도라는 이름 자체가 꿈속에서 논이뤘던 복숭아꽃 마을을 그린 그림이란 뜻이잖아요. 이 작품은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어느 날 밤에 꾼 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흔히 무릉도원이라고 하면 고대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라는 문학작품을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그 한 어부가 강물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서 어쩌다 발견했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정확합니다. 거기서는 어부가 길을 잃고 정말 우연히 복숭아꽃이 가득한 숨겨진 마을을 발견하죠. 전쟁도 없고 세금도 없는 완벽한 세계를요. 어부의 우연한 발견? 이라 그걸 현대의 감각으로 치환해 보면 약간 그런 거네요. 막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이나 구글 지도에도 안 나오는 기가 막힌 히든 플레이스를 발견한 셈이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안평대군의 케이스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는 현실에서 길을 잃고 우연히 그곳에 간 게 아니라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그곳에 꽂혔어요. 네, 우연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곳으로 간 것에 가깝죠. 이거 어찌 보면 안평대군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프로그래밍된 가상현실, 그러니까 VR 유토피아의 VIP 권한으로 턱하니 접속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부가 우연히 엿본 낯선 세계라면 안평대군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그 세계의 질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화가 안견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현실의 캔버스 위에 그 질서를 부여한 설계자에 가깝죠. 아, 단순한 관람객이 아니라 설계자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굳이 꿈이었을까요? 왕의 아들이라면 현실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실제 복숭아꽃 정원을 거대하게 지어놓고 자, 여기가 나의 유토피아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권력도 있고 돈도 엄청 많았을 텐데 굳이 상상 속의 그림으로만 남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그림이 품고 있는 1447년의 미세한 정치적 긴장감의 핵심입니다. 정치적 긴장감이요? 세종대왕 시대면 엄청 태평성대 아니었나요? 겉보기에는 세종대왕 치하의 태평성대 같았지만 당시 세종은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원로 권신들과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 같은 젊고 야심찬 왕자들 사이에서 권력 구조가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거든요. 아, 폭풍전야 같은 거였군요. 네, 이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현실 정치에 대놓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거나 혹은 완벽한 질서를 현실에 직접 구축하려고 한다면 당장 역모나 반역으로 몰리기 십상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혹은 저 대신들이 꽉 잡고 있는 이 현실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직언을 할 수는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과 권력 다툼이 완벽하게 제거된 이상적인 세계를 딱 그려놓고 그걸 현실 비판의 우회 언어로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갖고 있는 이 현실에는 그런 질서가 결핍되어 있다는 걸 고발하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수사였던 셈이죠. 직접적인 비판의 칼날을 감추고 예술과 꿈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장막 뒤에서 현실의 결핍을 슬쩍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안평대군이 VIP 권한으로 열어젖힌 이 완벽한 VR 유토피아 그림을 보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 21명이 각자 시를 남겼잖아요. 네, 그 텍스트 자료들이 정말 백미죠.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2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글을 남겼는데 정작 복숭아꽃이 얼마나 예쁜지, 계곡물이 얼마나 맑은지에 대한 그런 단순한 풍경 감상평은 거의 없어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게 이 텍스트의 핵심이거든요. 다들 똑같은 산과 똑같은 꽃을 보고 있는데 튀어나오는 이야기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만, 이거 약간 그 심리검사 같지 않나요? 심리검사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데칼코마니 잉크 반점을 딱 보여주고 당신 눈에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하고 묻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는 거기서 나비를 보고 누군가는 괴물을 보는 것처럼요. 아, 로르샤그 테스트 말씀이시군요. 아주 탁월한 연결입니다. 몽유도 원도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15세기 조선 엘리트들의 내면적 결핍과 욕망을 투사하는 거대한 심리적 캔버스 혹은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이요. 그럼 그 거울에 비춘 모습들이 다 달랐다는 거네요.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호랑이 같았던 재상 김종서를 한번 보시죠. 그는 이 몽환적인 그림을 철저하게 현실 정치인의 눈으로 해독합니다. 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김종서의 눈에는 무릉도원이 도대체 어떻게 보였을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림 속 완벽하게 조화로운 마을을 보면서 그는 감탄하는 대신 아주 깊은 한탄을 내뱉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이런 완벽한 정치적 질서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가 하고 말이죠. 와, 자기가 실제 권력을 쥐고 현실을 통치하고 있는데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완벽한 정치적 이상향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겁니다. 김종서에게 무릉도원은 정치가 실패한 다리에 나타나는 서늘한 오답노트였던 거죠. 세상에,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저 그림 쪽 세상만 못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가장 뼈아픈 자기 반성이었네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땠나요? 훗날 사육신으로 잘 알려진 박팽년의 해석은 훨씬 더 강하고 날카로운 긴장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그림 속 유토피아가 너무나 맑고 고요할수록 자신이 발딛고 있는 잉잔의 현실이 얼마나 거칠고 아프며 탁한지 뼈저리게 느껴진다고 썼습니다. 아, 대비 효과 때문에 현실이 더 비참해 보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원이 단순한 감탄의 대상이나 도피처가 아니라 거친 현실의 비참함을 극대화시켜 보여주는 아주 잔인한 거울이었던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요즘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소셜미디어 피로증이나 박탈감이 작동하는 방식이랑 똑같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내 현실의 방은 엉망진창이고 당장 내일 출근할 생각에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화면 속에서 남들이 막 완벽하게 큐레이션해 놓은 해외 휴양지 사진이나 화려한 일상을 보면요. 처음에는 와, 예쁘다 하다가도 결국엔 내 현실이 상대적으로 더 초라하고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아,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정확한 비유입니다. 500년 전 박팽년이 그 아름다운 그림 앞에서 그런 종류의 서늘한 감정을 느꼈다는 게 너무 와닿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네요. 반면에 같은 사육신인 성산문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합니다. 그는 공간이 가진 물리적 한계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물리적 한계요? 어떻게 반응했는데요? 성산문은 그림 속 계곡을 보면서 이렇게 짚어냅니다.
길은 활짝 열려 있으나 인간은 결코 그곳에 다다르거나 영원히 머물 수 없다라고요. 일종의 희망 고문 같은 건가요? 입구는 보여주면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게? 네, 일종의 존재론적인 비애감이죠. 인간이 아무리 이상향을 꿈꾸고 갈망하더라도 결국 늙고 병들고 갈등하는 현실의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는 그 영원한 질서 속에 온전히 편입될 수 없다는 유한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슬프네요. 똑같은 그림을 두고 김종선은 현실 정치의 한계를, 박팽년은 현실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거울을, 성산문은 인간 존재의 영원한 다할 수 없음을 읽어낸 것이죠. 진짜 21개의 각기 다른 우주가 펼쳐지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최항이라는 학자의 해석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가장 철학적이고 뭔가 한 차원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최항은 이 무릉도원을 지도상의 어느 좌표에 있는 물리적인 장소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들어가는 입구의 바위 틈은 숨이 막힐 듯 좁고 험하지만 그 좁은 길을 통과하는 순간 세계가 아득하게 넓어지죠. 네, 그 좁은 동굴을 빠져나가는 순간 확 트이잖아요. 최항은 이를 두고 무릉도원은 인간이 두 발로 걸어서 들어가는 어떤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문장이 좁고 치열한 수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탁 트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최고조의 경계, 즉 정신의 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정신의 문.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를 그린 거라고 본 거군요. 이쯤에서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집니다. 네, 각자의 답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 거대한 몽유도원도 앞에 홀로 딱 서서 가만히 그림을 들여다본다면 무엇이 보일 것 같나요?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완벽한 휴식처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 내 현실과는 너무 달라서 도달할 수 없다는 박팽년의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현재 내면 상태와 결핍을 정확히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직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의문요? 아무리 문인들의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해도 도대체 이 캔버스 위에 무엇이 어떻게 그려져 있길래 정치, 심리, 존재론을 넘나드는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제 말이요. 그냥 예쁜 복숭아나무 몇 구로 그려놓은 걸 텐데 말이죠. 대체 비밀이 뭔가요? 그 이유는 15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붓끝에 단일한 사상이 아니라 수백 년간 축적해온 깊은 철학적 DNA가 겹겹이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텍스트 자료를 분석해보면 이 몽유도원도 안에는 크게 세 가지 철학적 층위가 정교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도교, 불교, 그리고 북류입니다. 잠깐만요. 철저한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 도교와 불교라니 이것 조금 뜻밖인데요. 배척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당시 최고 엘리트들은 이건 불교야, 이건 배척해야 해, 저건 도교니까 이단이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교적 질서를 엄격히 따르면서도 내면의 수양과 예술을 논할 때는 이 모든 사상을 한 문장 또 한 붓터지 안에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교양을 갖추고 있었죠. 와, 하이브리드 교양. 멋진 말이네요. 그럼 먼저 그 세 가지 중에 도교적 시선부터 그림을 해체해 볼까요? 네. 좁고 어두른 동굴 입구에서 시작해서 밝고 넓은 세계로 확 열리는 그 구도 자체가 도덕경을 쓴 노자의 철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억지로 깎아 만들거나 인간이 개입한 질서가 아니라 자연 스스로 그러한 방식으로 형성된 산, 즉 무의자연의 질서가 시각적으로 완벽히 구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거대한 진리 혹은 본성에 가다할 수 있다는 그 노자의 사상이 그림의 공간 구조 자체에 아주 건축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럼 불교적인 시선은 이 그림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불교, 특히 선종불교의 관점에서는 그림 속 산이나 꽃 같은 구체적인 물체보다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짙은 안개와 비어있는 여백에 주목합니다. 서양의 유화처럼 캔버스를 물감으로 빈틈없이 꽉 채우는 대신에 안견은 현실의 기암괴석과 이상향의 복숭아밭 사이에 거대한 안개를 딱 칠해서 시각적 정보를 툭 끊어버립니다. 다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시각적 정보가 빽빽하게 주어지면 관람자는 수동적으로 저긴 나무구나, 여긴 길이구나 하고 인식을 그냥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거대한 안개와 여백이 시야를 딱 가로막아서 논리적 인식이 끊어지면 그걸 보는 사람의 뇌는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되거든요. 아, 멈칫하면서 빈 공간을 보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스스로 고민하게 되죠. 번뇌가 사라진 자리, 즉 빈 공간에 관람자 자신의 무의식과 결핍이 투사되는 겁니다. 김수원이라는 문인은 그림의 이 여백을 보면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깊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는 언어와 논리를 초월해 직관으로 깨달음을 얻는 선불교의 침묵의 미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와, 그 안개가 그냥 분위기 잡으려고 쫙 깔아놓은 드라이 아이스 효과 같은 게 아니었네요. 관람객의 뇌를 강제로 멈춰 세우고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일종의 철학적 브레이크 장치였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원노라는 문인은 화가 안견에 붙어치 그 자체를 막 분석했던데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장자에 나오는 포정의 우라는 고사가 딱 떠올랐어요. 오, 소를 도축하는 전설적인 백정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연결이 되셨습니까? 평범한 백정은 칼로 막 소뼈를 억지로 쾅쾅 내리치다가 칼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도의 경지에 오른 전설적인 백정 포정은 뼈와 살 사이의 미세한 틈, 그 자연의 결을 따라 스르륵 미끄러지듯이 칼을 움직여서 힘 하나 안 들이고 해체를 하죠. 네, 자연의 결을 따르는 경지죠. 이얼로의 글을 보면 안견이 산을 그린 붓질도 억지로 붓을 꺾어서 산의 형태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의 기운이 흐르는 결을 따라서 붓이 막 물 흐르듯 미끄러져 나갔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 붓터치 하나조차도 도가적인 자연스러움과 우주적 리듬을 타고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이것을 더 큰 철학적 맥락과 연결해보면 당시 그들의 사유가 얼마나 깊고 거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교의 무해자연, 불교의 공사상, 그리고 유교의 정치적 이상주의까지 전혀 다른 성격의 이 철학들을 정말 억지스럽지 않게 하나로 용접해내는 그 밑바탕에는 한반도 고유의 철학적 태도인 풍류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 풍류요. 우리가 보통 풍류를 즐긴다라고 하면 막 경치 좋은 데서 술 마시고 시 지으면서 노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고대의 풍류는 그런 단순한 유흥이 아닙니다. 신라시대 화랑들부터 이어져 온 풍류는 유교, 불교, 도교의 진리를 모두 품은 채 험난하고 거대한 대자연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스스로의 심신을 맑게 닦아내는 아주 역동적인 수행의 태도였습니다. 아, 가만히 앉아서 즐기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는 거군요. 네, 목류도원도의 구도를 다시 보십시오. 중국의 남종산수화처럼 평탄하고 부드러운 언덕이 아닙니다. 산이 수직으로 갑자기 확 솟구치고 골짜기가 천길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험준하고 역동적인 한반도 실제 선천의 거친 호흡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아, 그래서 기암괴석들이 그렇게 험하게 턱 막혀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깊은 산길을 육체적으로 걷고 넓은 정신적 공간에 다다르고 또 그곳에 잠시 머무는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죠. 이것이 바로 거친 산천을 유람하면서 마음의 질서를 찾던 조선식 풍류의 시각적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향하는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몽유도원도는 중국 도연명의 고전을 그냥 솜씨 좋게 베껴 그린 한 폭의 예쁜 인테리어용 산수화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중국의 문학적 뼈대 위에 한반도 특유의 역동적이고 거친 산세를 딸 입히고 그 안에 15세기 조선 엘리트들이 앓고 했던 현실 정치의 불안감, 불교의 깨달음, 도교의 자연관, 그리고 고유의 풍류 사상까지 겹겹이 압축해서 쌓아 올린 정말 위대한 조선식 재창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공된 텍스트 자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눈 긴 대화의 본질을 아주 묵직하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도연명이 문학으로 길을 열고 노자가 철학으로 질서를 만들며 안견이 붓으로 캔버스에 옮긴 것을 조선의 문인들은 자기 시대의 아픔과 결핍을 숨겨넣는 내밀한 공간으로 썼다. 와, 결핍을 숨겨놓는 공간. 결국 무릉도원이란 물리적인 지도 위에 좌표를 찍고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읽고 감상하는 사람의 마음속 결핍이 투영될 때만 비로소 입구가 열리는 거울이었던 겁니다. 내면에 결핍이 투영되어야만 입구가 열리는 거울. 와, 정말 오래도록 곱씹게 될 문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깊이 빠져들었던 오늘의 심층 탐구,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15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이 권력의 암투와 현실의 짐을 견디기 위해
종이 위에 그려진 좁은 물길을 따라 자신들만의 완벽한 이상향을 어떻게 직조해냈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과거의 이야기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통찰이죠.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와 볼까요? 정보가 막 범람하고 비교와 경쟁이 일상이 된 이 피곤한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의 숨막히는 정신을 온전히 숨쉬게 할 여러분만의 좁은 물길, 그 입구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완벽한 휴식처, 그 유토피아를 향한 입구를 자꾸만 외부의 핫플레이스나 남들이 만들어 놓은 트렌드 속에서만 막 찾으려 하느라 정작 내면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는 깊은 풍류를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밤엔 여러분 마음속 안개 너머에 어떤 풍경이 숨겨져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탐구를 마칩니다.